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할 때는 청중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전에 취재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많은 질문들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아서 하나가득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발제자당 2가지 정도씩 제가 취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구 수석부터 시작해서 발제자 순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물론 직접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게 되고, 근데 내가 받은 질문은 아니더라도 저게 내가 좀 보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일구 수석님. 네. 질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미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지속하다가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다. 근데 미국 기준금리 전망을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한 5%, 5.25%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낮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거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연준이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면서 자산 가격의 조정이 발생했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주가도 금융기관이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손실을 입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것도 채권도 최근에 미국의 기업 부도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지금도 지방은행으로 문제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은행들의 대부분은 낮은 금리일 때 고객한테 좀 더 높은 금리를 줘가지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 채권에 투자를 한 거죠. 은행은 당장 내일 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의 만기를 길게 가져가면 안 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걸 자산의 만기를 길게 가져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실의 문제가 아니고 갖고 있는 우량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해서 이게 좋아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 금리일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치를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금리는 이미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 5% 초반 또는 중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해서 이게 크게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연준이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더 떨어져서 부실이 손실이 더 커진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장기 금리가 좀 더 떨어졌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는 은행들이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을 건데, 소수의 은행들이 있을 건데, 실리콘밸리 은행을 포함해서 이 은행들이 이제 손실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최근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속도 조절이 은행권 전반의 손실을 좀 줄여주고 은행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30년 만기 국채를 80%나 들고 있어서,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은 이게 디스카운트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자본 잠식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그렇게 이제 뱅크런을 가져와서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유동성 위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뱅크런이 났다라는 거는, 뱅크런이 났다는 거는 유동성 위기인데, 그 부분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가 예금자 전적으로 다 보호한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미국은 은행 감독 시스템이 우리하고 좀 많이 달라서 우리는 모든 은행들을 다 이제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데 반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건국 이후로부터 프리뱅킹 정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자유롭게 비즈니스 하는데 은행이라고 크게 다르냐? 그냥 은행도 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금 갖고 장사하는 거고 그러다가 망하면 망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1929년 대공황 겪으면서 뭐 글래스-스티글법 만들어서 은행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걸로 바꿨다가 요게 1990년대, 2000년 들어오면서 다시 완화시켜버리고 그게 다시 2008년에 금융위기를 낳았죠. 그래서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로 만들어진 도드-프랭크 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하는데 이 도드-프랭크 법은 모든 은행을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대형 은행만 아주 심각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중소형 은행들이 그런 행동을, 일탈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일탈 행동을 할 수 있는 중소형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일탈 행동을 할 수는 없고 뭐 PIS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긴 채권에 투자하다가 금리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는 저는 그거는 좀 생각이 어렵다고 봅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이 스토리는 좀 많이 다른 스토리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고 이게 이제 EU에 들어가 있지 않은 스위스 은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EU만 하더라도 2018년 이후로 굉장히 심각하게 은행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유럽 은행들이 사업 확장 못하니까 스위스의 2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유럽에 사업 확장하다 생긴 문제라서 다들 뭐 좀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 것이고 이게 뭐 글로벌하게 퍼져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좀 다행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그런 유사한 이 금융 불안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김일구 수석님은 사실은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잘 해주셔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기자분들 질문에 보면 엔데믹에 진입하면 리오프닝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행, 항공과 같은 직접적인 분야 말고 제조업 등에서는 아직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엔데믹으로 전방 수요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런데 또 여행, 항공도 사실은 기대했던 만큼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는가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질문인 것 같은데 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팬데믹 때 소비 안 하다가 팬데믹 지나면 소비를 늘릴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스토리는 복잡하게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팬데믹 때 우리나라 수출은 아주 크게 증가했고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때 흔히 말하는 서비스 소비는 잘 안 하고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그때 돈을 그렇게 모아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이제 뭐 가구도 바꾸고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냉장고 소음이 거슬렸던 거죠. 뭐 가구가 낡은 것도 보였고 그래서 여행 다닐 때는 그거 그냥 방치했는데 그걸 다 바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쪽 소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자본재 중간재 최종 소비재보다는 자본재 중간재 그것도 중국 공장에 납품하는 것들이 많은데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스스로 경제를 많이 악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돌려봤자 뭐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많이 다운시켜 놨는데 거기에 영향도 많이 받고 어쨌든 이게 팬데믹과는 무관한 것, 그 다음에 팬데믹 때문에 나타난 것, 이게 복합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정상화가 아니고 팬데믹 때 너무 많이 썼던 것,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자기 스스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 버린 것, 이런 것들이
한국의 수출이나 한국 제조업에 상당히 좀 지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비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따라 올라가서 그나마 유지가 되고 GDP 성장률이 괜찮게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임금이 올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소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미국은 팬데믹 때 보조금을 워낙 정부가 많이 줘서 그걸로 뭐 대충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그 보조금이 거의 끝나갔죠. 그래서 가계의 초과 저축이 이제 없다라고들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주식시장이 결국 인플레이션이 지나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고 다시 물가 상승률이 뭐 4% 밑으로 2%, 3%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 가야지만 본격적인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전까지는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면 리오프닝 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 효과는 언제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 나타날까요? 그 리오프닝은 이미 이제 선반영해가지고 네. 주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가령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주가가 예전만큼은 아니래도 이미 이제 상당히 올라갔고,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조차도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철 박사님, 네. 미국, 중국 간의 이 지정학적인 문제, 경제 안보적인 문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는 일반 경제 주체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과 중국을 양극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쪽의 경제 권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중국 없이 우리나라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우리 무역의 중국 의존도 보면 사실은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우리하고 긴밀한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패권 경쟁에 임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먼저 지금 우리 김일구 수석님이나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게 이제 팬데믹이 지났다고 해서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의 중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일구 수석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여행이나 이런 서비스를 소비하는 게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조업 쪽으로 많이 소비를 했다면 그게 이제 반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거기에 다른 제약 조건이 뭐가 있냐면 지금 자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 많이 이제 감소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인플레 때문에 소비자들이 과감하게 지갑을 열 수 없는 그런 소비 심리에 위축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다른 어떤 불확실성 요인을 제공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 경제만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안보와도 많이 연계돼 가지고 지금 각국 정부가 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 중국, 그다음에 EU 이런 각국 정부들의 그 정책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도 지금 그 여러 미국이나 어떤 다른 정부들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그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좀 확대하고 이 소통하는 그런 그 질과 그런 그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각국,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안에 있는 그런 그 기업 파트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이나 그 협회 이런 데들 하고의 협력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 R&D에 투자한다든가 그런 전략적인 협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새로운 공급망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건 일단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공급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앞에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간다는 것은 팬데믹이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넌데믹 또는 뭐 언데믹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이다. 그 부분을 이제 김일구 수석이 발표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철 박사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해주시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한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질 강화, 이게 어떤 외부 변화가 있더라도 먼저 되어야 할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앞의 질문과 조금 연관이 되기는 합니다만, 미국 IRA 법,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산 원재료를 쓰면 안 된다. 근데 업계에서는 중국산 원재료를 하나도 안 쓰기에는 지금 당장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 결국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시간상 제가 짧게 대답을 하겠는데요. 네. 일단 그 중국을 탈피하려고 그 기업들 중에서 이제 인도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애플도 그렇고요. 몇 개 기업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중국 내에 엄청나게 그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공장을 인도로 이전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그 생태계가 구축되고 이러기에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오히려 인도에서 중국으로부터 거의 다 그 많은 부품이라는 것들을 수입을 하고, 결국 인도에서는 뭐 후공정, 마지막에 그냥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간에는 이게 거의 그러니까 거의 쉽지 않을 거다.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국판 무슨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뭐 인도 동남아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 세계 경제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의 대외 그 통상 이런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한쪽 지역에만 가서는 안 되고, 그동안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삼아서 해야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전략적인 그러니까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런 FTA가 아니라, 앞서도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인 협력을 중시할 수 있는, 왜 협력이 필요하냐면 이게 원자재 확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막 수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관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FTA 전략, FTA 정책을 좀 새로운 방식, 협력, 뭐 예를 들면 EPA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무역 다변화인데,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 결국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준영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많은 질문이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추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앞에 이제 정 박사님께 드렸던 질문하고도 연관이 좀 되긴 하는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앞에서 발표하신 대로 경제 안보적인 측면, 지정학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비용 측면도 고려되고 했겠지만, 이런 생산기지 재편이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아닐지 바람직한 변화인지 궁금하다 하는 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네. 뭐 아까 앞에서 이제 정철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도 연관이 되는데, 일단 이 수익성을 떠나서 일단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앞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금 저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시나리오에서 지금 신냉전 시대로 약간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과거와 같은 글로벌 자유무역주의가 팽배한 시대로 돌아가기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랬을 때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그 다음에 미국의 다양한 수출 규제들,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이런 것도 이제 중국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반도체 업체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하면 이제 비용과 코스트 이런 부분에서도 절대 중국이 경쟁적이지가 않습니다. 경쟁이 네. 점점 잃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이제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생산 기지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 격화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됐을 경우에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문제가 본격화되기는 했지만 안정성의 문제가 수익성보다 우선되는 가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정성에 더해서 수익성도 이렇게 다변화했을 경우에 꼭 해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짧게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배터리 주식들이잖아요. 네, 네. 전기차 관련된 네. 것들인데, 근데 아직 일본 같은 데는 우리처럼 그렇게 전기차 쪽으로 몰두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네. 내연기관차를 아직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 글로벌 저탄소 기조로 옮겨가는 것이 과연 언제쯤 마무리될 건지. 근데 우리도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뭐 이런 것들도 만들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무게 중심을 훨씬 더 전기차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자동차 시장의 변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우선 탈탄소 규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국가별로 탈탄소 규제가 굉장히 다르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도입과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각 정부의 규제가 매우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기이한 이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탄소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요. 뭐 2030년이 되면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2030년. 예. 네. 그리고 미국은 조금 더 늦긴 하지만 2045년까지 전체 시장의 100%를 전기차 시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일본도 로드맵은 미국하고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 금지를 2035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큰 기조는 결국은 이제 조금 빠르거나 늦거나의 차이지 넘어가는 건 100% 확실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력을 극도로 높이는 노력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도요타에서 테슬라 최근에 나온 이제 모델 3 뭐 이런 차들을 다 분해해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초격차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결국 도요타도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갔지만 결국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매우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굉장히 많이 쫓아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프론티어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질문에 이제 답을 드리면 사실은 프론티어로서 뭐 미국에 있는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업체까지는 안 되지만 뭐 후발주자 중에는 가장 앞서 있지 않나. 네. 그래서 향후에도 전 세계 시장 또한 일본 시장까지도 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하고 있다. 그 말씀이군요. 말씀 듣는 중에 짧은 질문 하나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EU에서는 2030년부터 기존 이 내연기관 차는 못 판다. 미국은 2045년 그렇게 발표를 35년이요. 그럼 혹시 우리나 일본 또는 중국 같이 아시아 국가들도 혹시 그렇게 발표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 사실 공식화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잘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입니다. 이 세계 국가들이.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협의가 좀 필요하고 사전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을 드리다 보면 아주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들을 것 같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의 글로벌 경제 환경의 전망 그리고 통상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도 발생할 변화와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현대 시대의 또 새로운 변화 요인은 지정학적인 요인들 함께 분석했습니다. 오늘 분석들이 지금의 세계와 경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문가들 분석과 설명을 통해서 지식도 얻고 통찰력도 얻게 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세 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엔데믹 시대 경제에서 모두 성공하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벨 경영전략 포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